그들이 갇혀있는 방의 테마는 셜록 홈스로 소설 속 명탐정의 하숙집을 조악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벽은 주기율표, 세계지도, 목검, 인간 해부도 같은 것들로 장식돼 있었다. 마호가니를 흉내낸 무늬목을 붙인 싸구려 MDF 책상이 중앙에 있었고 방 한 구석에 싱글 침대가 놓여 있었다. 다른 테마도 아닌 셜록 홈스 아닌가. 힌트가 아예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19세기 영국 추리소설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셈이고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예외 없이 뚜렷한 인과관계로 연결돼 있지 않던가 말이다. 그런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침대 옆에는 낡은 그랜드 피아노가 생뚱맞게 놓여 있었다. 셜록은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않았던가 피아노가 아니라. 강제의 말에 수지는 어차피 실존 인물도 아닌데 무슨 소용인가 생각했고 태주는 혹시 그게 무슨 힌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아노를 살폈고 정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어렸을 때 치던 쇼팽을 조금 쳐보았으나 조율이 잘 돼 있지 않아 치는 자신부터 듣기가 괴로웠다. 방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 밤과 낯을 구분하기 어려웠고 끝내 그들은 시간과 날짜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다. 배가 고파지면 고구마를 구워 먹었고 졸리면 잠이 들었다. 정은 씨는 밖에 나가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강제가 물었다. 넓은 곳이요. 한없이 넓은 곳을 하염없이 걸어가고 싶어요. 바닷가 모래사장 같은데. 강제 씨는요? 날 여기 가둔 놈을 찾아가야죠. 찾아서요? 죽여야죠. 수지는 술집에 가고 싶다고 했다. 잘 아는 사람들과 잘 튀긴 닭다리를 뜯어먹으며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다. 태주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집에 가야 한다고 했다. 고양이 2마리가 영문도 모른 채 굶고 있을 거라고 했다. 새끼 때 데려와서 그놈들에겐 제 원룸이 세계의 전부일 거예요. 태준 씨는 신이겠고요. 수진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집사죠. 흔히들 말하는 밥 주고 똥 치워주는. 신도 우리의 집사일지 몰라요. 우리를 예뻐하다가도 가끔은 귀찮아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훌쩍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신을 떠나거나. 그럼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밥이나 주는 집사인 줄 알았는데 실은 전 존재가 그에게 달려있었던 거죠. 그때도 수진은 어서 속죄하자고 했다. 수진, 너는 모를 거야. 내 짧은 인생 전체가 내게 속죄를 강요하는 이들과의 투쟁이었다는 걸. 하지만 정은은 명치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유독한 분노의 기운을 겨우 억눌렀다. 만약 수진과 불화한다면 자신은 고립될 것이고 테스토스테론이 끓어오르는 저 20대 남자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라 생각했다. 태준 씨는 양이들이 속죄 같은 걸 하겠어? 한다 해도 어느 주인이 그런 걸 원하겠어? 우리를 가둔 신, 혹시 그런 존재가 있더라도 속죄 따윈 원하지 않을 거야. 왜요?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전적으로 물었다. 우리를 사랑하고 예뻐한다면 죄 같은 거 알고 싶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고통받는 걸 보고 즐길 심산이라면 회개하고 반성해봐야 뭔 소용. 끝없이 시련이나 내리고 어떻게 하나 구경하겠지. 언니, 속죄는 우릴 가둔 놈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진짜 신, 나의 주님께 하는 거라고요. 나도 그 얘기거든.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벌이나 내리는 신, 난 필요 없어. 수진도 지지 않았다. 인간은 결코 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인 거죠. 인간의 지혜로 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강제가 끼어들었다. 정은 씨는 좀 무임승차 아니에요? 그래도 수진 씨는 뭐라도 하잖아요. 여길 나가기 위해서요. 할 말이 많았지만 정은은 입을 다물었다. 아, 수진은 속죄를 믿고 강제는 자기 덩치를 믿고 태주는 인과관계라도 믿는데 나만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된 것이로구나. 나도 믿는 것이 있어, 지리산 도령 강제씨. 나는 우울을 믿어. 인간은 천둥이 치고 비가 퍼부는 굳은 날씨에는 울적하도록 진화했어. 가만히 동굴에 틀어박혀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게 유리하거든. 에너지를 아끼면서 말이야. 인류가 이렇게 진보한 건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끝없이 자신의 과오에 집착해온 사실 나 같은 우울증 환자들 덕분이야.
그들은 헛된 희망을 품지 않아. 스스로를 과신하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야. 알잖아.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야. 우린 누군가에게 유인 납치돼 감금당한 거야. 이건 정말이지 끔찍한 거라고. 제발 문에 그만 좀 돌진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물론 강재가 자신만큼 우울해질 필요는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오직 외부의 적만 상대하면 된다. 이 방을 설계하고 자신을 감금한 자들. 그들과 아직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애써 여유를 부릴 수도 있었다. 그런 마음이 더 편할 테니까. 반면 정은에게는 두 겹의 적이 있었다. 어디선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정체를 모르지만 당장 위협은 되지 않는 무리와 정체는 알지만 바로 눈앞에서 얼쩡거리는 저 두 남자. 정은은 저들이 언제든 자신을 공격하고 유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별로 호감도 없는 수진과 가까이 붙어 있었다. 애초에 남자 둘, 여자 둘로 짝을 맞춰 이 방에 넣은 것부터가 매우 불길했다. 이 불쾌한 게임, 혹은 실험 설계자의 궁극의 목적은 뭐지? 내 남녀가 마침내 도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욕망에 굴복하여 짝짓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지켜보자는 것일까? 그러나 정은은 이런 우려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는 신의 뜻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 이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가득 차 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그랬고, 중세의 십자군이 그랬고, 가깝게는 알카에다와 ISIS가 그랬다. 저 두 남자가 이 게임의 설계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짐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들은 설계자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도덕의 굴레를 기꺼이 벗어던지고자 할 것이었다. 어차피 거추장스럽기만 했을 그것. 태주는 여전히 방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다. 서가에 꽂힌 셜록 홈스의 전집도 모두 읽었다. 수지는 자신의 죄를 찾아낼 때마다 잊지 않도록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기도에 참고했다. 강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강도 높은 운동을 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제자리 높이뛰기, 런지 같은 운동을 끝없이 반복했다. 그리고 고구마를 먹었다. 그는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그때까지 길러놓은 체력으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거예요. 운동으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 그런 허황된 시나리오를 신나게 떠들어대곤 했다. 강재의 증조부는 전란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피가 흘러서일까? 강재의 상상력은 재난에 닿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지리산을 떠나 서울로 갔다가 이혼을 했고 다시는 둘 다 지리산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서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할아버지는 그에게 사소삼경을 가르쳤다. 그는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글을 읽는 척 하다가 할아버지가 다른 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마을에서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보았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은은 혼자 웃었다. 터미네이터나 에일리언, 살아있는 시체의 밤 같은 영화를 좋아한 지리산 소년이라니. 혹시 지금 바깥은 북한이 쏜 핵폭탄으로 초토화된 게 아닐까요? 아니면 무서운 전염병 같은 게 돈다거나 좀비들이 창궐하는 세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거죠. 노아의 방주에 오른 동물들처럼. 우리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도록 누군가 이 모든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보세요. 딱 봐도 벙커 같잖아요? 강재 씨는 좀비 영화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셨나 봐요. 정은은 강재의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라니. 그 함의가 불쾌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재의 눈길이 유난히 자신에게 오래 머물렀던 것을, 마치 더듬기라도 하듯 몸 곳곳을 훑어나가던 끈적한 시선을 정은은 잊지 않고 있었다. 좀비는 도끼로 죽여야 돼요. 왜냐면요. 강재는 도끼로 좀비를 찍는 신용을 하며 떠들어댔다. 정은은 강재의 말을 자르며 고구마 자루를 가리켰다. 저 지긋지긋한 것도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예요. 우린 그 전에 여기를 나가야 하고요. 강재가 빙글빙글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누가 또 압니까? 우리가 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다시 채워놓을지? 아까 뭐라더라? 우리가 고향이고 우릴 가둔 사람이 집사라면서요. 강재의 예언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실현되었다. 며칠 후 그들은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졸음을 느끼고 잠에 골아떨어졌다. 가장 먼저 깨어난 것은 정은이었고 수진과 태준이 차례로 눈을 떴다. 강재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함부로 던져놓은 외투처럼 소파에 몸이 걸쳐져 있었다.
수진이 팔꿈치로 정은을 쿡쿡 찌르며 눈짓으로 거무스름하게 변한 강재의 사타구니께를 가리켰다. 태준이 강재를 흔들어 깨웠다. 기다시피 화장실로 향한 강재의 울부짖음이 방을 뒤흔들었다. 태준이 바로 뒤따라 들어가 강재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했다. 중성화. 고양이를 키우는 태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였다. 누군가 그들을 잠재운 후 강재만 끌고 가 거세를 한 후 다시 데려다 놓은 것이었다. 이건 장난이 아니잖아. 여자들은 입을 가리고 고개를 돌렸다. 공포에 압도당한 수지는 이제 속죄를 소리내어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닌 이런저런 소소한 악행들에 대해 모두들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반 친구 하나가 왕따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녀는 이를 외면했다. 반 아이들은 피해자의 자살 기도가 실패한 뒤에는 쇼하지 말라면서 SNS에서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때도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자기를 좋아하던 남자에게 모진 말을 해서 그가 학교를 자퇴하게 만든 일도 있었다. 그 밖에도 가벼운 절도를 비롯한 자잘한 죄를 많이도 찾아내 하나하나 신의 용서를 구하며 시간을 보냈다. 수술의 후유증으로 열이 오른 강재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방구석에서 바들바들 떨어댔다. 수진이 그에게 다가가 같이 속죄하자고 권했다. 그러나 강재는 당장은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진이 그를 안심시켰다. 속죄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재는 수진을 따르기 시작했고 운동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태준은 다음 차례는 자기라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아무래도 놈들은 수면가스를 쓰는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는 넷이 한꺼번에 골아떨어졌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그렇다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환기구로 수면가스를 흘려넣은 뒤 방독면을 쓰고 들어와 데려가면 그만이었다. 어떤 놈들일까요? 우릴 가둔 놈들 말이에요. 정은이 천장 쪽을 슬쩍 올려다보며 태준에게 물었다. 마치 거기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조직일 수도 있고 종교 집단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문제는 그게 뭐냐는 거죠. 태준 씨가 고양이들에게 바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예뻐하겠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밥 잘 먹고 잘 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번식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번식이라는 말에 태준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네,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한편 호기심도 있을 거예요. 이놈들이 뭘 하나 어떻게 지내나 늘 궁금해하잖아요. 싫어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방의 탈출을 위한 힌트 같은 건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힌트는 있지 않을까요? 찾기가 어려울 뿐. 제가 롤플레잉 게임을 좀 해봐서 아는데 아무리 어려운 레벨도 다 깨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거야 돈 벌려고 만든 게임이니까 그렇죠. 이건 그냥 감금이에요. 아니면 질이 아주 나쁜 장난이거나.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이 우리에게 실증을 느끼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은은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고 태준은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나가겠어요. 태준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는 강재 쪽을 힐끔거렸다. 주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태준 역시 언제라도 강재의 운명이 될 수 있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은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단조로운 음악들이 반복되는 안홍 연습곡을 정은은 제대로 조율도 안 된 피아노로 끝도 없이 쳐댔다. 꽤나 괴로울 이 소음을 강재와 수지는 영문도 모르면서 잘도 견뎌냈다. 속죄를 위한 고통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태준은 국리 끝에 단식을 시작했다. 며칠째 밥을 먹지 않던 고양이를 이동장에 넣어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던 자신처럼 이곳의 주인도 그렇게 하리라. 그렇다면 그때가 유일한 기회일 것이다. 수진과 강재의 통성기도는 점점 더 잦아졌다. 그들은 이미 속죄한 죄를 또 속죄하고 또 속죄했다.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들에게 중요했다. 정은은 끝없이 안홍을 연주했고 태준은 물만 마시면서 단식을 계속했다. 어느 날 그들이 다시 참을 수 없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태준은 강재에게 벌어진 일이 마침내 자신에게도 닥쳤음을 알았다.
피로 젖은 사타구니를 발견한 태준이 몸부림을 치며 바닥을 굴렀다.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강재밖에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어서 받아들이고 같이 속죄해요. 강재는 버둥거리는 태준의 양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태준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여기가 지옥이야. 우린 이미 죽었고 그걸 우리만 몰랐던 거야.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